여기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본당이 보이고 뒤에 운동장과 함께 숙소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좋으셨어요? 그러면 또다시 풀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한 세 차례 네 차례를 뽑아야 됐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게 우렁이를 넣어주니까 우렁이가 풀을 다 먹어주더라고요.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우렁이 농법을 시작을 하게 되고 동네 분들도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우렁이 농법을 따라서 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한계도 있긴 있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은 제초제를 뿌려서 풀 잡는 법을 그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죠. 제초제의 편리함을 아시니까 우렁이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나중에 놈도 풀 깎기 싫어가지고 제초제 뿌리시더라고요. 제초제 뿌려놓으면 친환경 청량이 안 또 되죠.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제초제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뿌렸대. 그리고 그분들은 또 원래대로 또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우렁이로 농사를 친환경 농사를 하니까 논농사는 참 잘 됩니다. 정말 이거는 논농사가 다른 농사보다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나오는 소득을 생각하면 논농사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양계가 또 한 6, 7년 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양계가 또 이게 저희 공동체에 자립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의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양계가 정말 좋은 또 저희가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또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 양계 교육을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전도웅 장로님이 양계 학교 1기였나 2기였나? 3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양계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게 지금 34번째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3기였기 때문에 양계장을 같이 지었어요. 양계장을 같이 짓는 실습을 한 기수는 3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기회가 좋았네. 그래가지고 양계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양계 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양계가 이게 뭐 선교의 도구가 되겠냐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양계 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배우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강 목사님은 양계 교육을 해외로 나가서 또 양계 학교를 열어가지고 양계 교육도 하게 되고 앞에 보이는 이 양계장이 별것 아닌 데 있잖아요. 그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살아가는데도 또 저희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되니까 농촌에서 필요들을 또 채워주는 귀한 또 도구가 되었죠. 그 저희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이제 학교를 저희도 또 안 보내는 또 홈스쿨링을 또 했었어요. 지금은 또 조금 생각들이 바뀌어서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홈스쿨 선택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 양계도 그렇고 논농사 밭농사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저희 농사를 지어 보니까 지금 양계 배우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몰랐던 걸 여기 와서 지금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양계는 나중에 딸이 큰 다음에 잘 돌봐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병아리 때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더라고요. 이 병아리 때를 놓쳐버리면 얘가 좀 성계가 되어서 알 낳을 때쯤 돼서
야, 이게 지금까지 잘 돌봐주지를 못해서 얘들이 산란율이 좀 떨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봐줘도 헛일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그때부터 돌봐주고 잘 먹이고 애쓰고 해도 산란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 때 잘 돌봐주는 고약을 게 얘기해야 되니까. 고약. 그래서 우리는 한방 영양제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저게 한방 영양제거든요. 그 병아리 때 잘 돌봐주는 게 얘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건강한 개체가 됐어요. 그 논에다가 모를 심을 때도 짱짱한 모를 심어야지 나중에 수확할 때도 수확량이 훨씬 높더라고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짱짱하게 고추 모종이 서 있도록 해줘야지. 야, 그래 농사잖아요. 농사가 또 다른 농사가 또 있잖아요. 자신농사. 야, 이 자신농사도 우리가 짓고 있는 농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그때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식 농사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살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자립해서 공동체를 산다 이런 또 이제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재산의 이런 부분들을 또 공유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냥 재산적인 부분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 아마 농촌에서 다 한 가닥씩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라는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 공동체의 시스템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도 어떨 때는 어릴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늘 그냥 다투고 막 서로 의견 일치 안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 살 때도 좀 거리를 두고 살 때는 의견이 좀 다르면 뭐 쟤하고 좀 멀리 있으면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지, 같이 노동해야 되지, 같이 경제 구조를 이끌어 가야 되지 하니까 부딪힐 때 그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그 문제,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뭐 살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쉽지 않은 삶이니까 선하고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시를 지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서로 함께 살기 쉽지 않지만 서로 살다 보면 제가 변해야지 나는 변할 게 없어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논농사, 밭농사, 또 1차 산업으로 이제 뭐 생산하는 일들을 1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쌈채에서 수경재배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수경재배도 친환경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진딧물이 붙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농약 치는 사람들은 한번 쫙 뿌리면 그냥 한 번에 해결돼 버리거든요. 근데 진딧물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이 있지만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이기 때문에 약을 하지 말자. 어려워도 우리 약을 하지 말자. 해로운 농약을 하지 말자.
친환경 공시 목록되어 있는 약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수경재배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이런 논농사, 밭농사, 또 수경재배, 양계 이렇게 다 친환경으로 농사 지은 것들을 2차로 또 이제 가공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참깨 들깨 농사 지어가지고 기름도 짜고 참기름 들기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일도 저희가 공장 인수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면 참기름 들기름 제일 좋은 게 어떤 참기름 들기름일까요? 순진짜 참기름. 순진짜 100% 순 국산 참기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최고 좋은 기름이란 방금 짠 거, 신선한 기름이 최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선한 기름을 짜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그 직거래 판매가 이제 3차 산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거래 유통을 저희가 또 시작을 했어요. 유통하는 것을 하지 않고 농사 지은 것을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곳에 납품을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친환경 했지만 친환경 행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직거래 유통을 저희가 직접 또 뭐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곳은 교회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회비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 지은 거 공급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직거래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생산한 계란들도 직거래로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쌀도 직거래로 다 유통이 되고 있고, 뭐 가공한 것도 다 직거래 유통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또 마을에 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공동체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면 뭐합니까, 그죠? 마을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에 또 행복마을 사업이든지 또 마을에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체험 휴양 마을, 이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되었거든요. 체험 휴양 마을에 또 사무장 역할을 공동체 멤버가 또 하고 있고요. 또 세월이 조금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이 마을 이장도 공동체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지금 양계 함께 하고 있는 성석현 주차가 마을 이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마을 분들하고도 그래서 야 이게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옥기스 흘러내린 같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그냥 뭔가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마을 분들에게로 또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 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뭐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합해서 뭔가를 시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개초되는 마을에서 이게 안 뿌립니까? 마을 어르신들을 뿌립니다. 지금도 뿌립니다. 제초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면서도 있잖아요. 제초제를 놓지를 못하세요. 쉬운 길로 가는 거. 네, 쉬운 길을 한번 어떤 할아버지들은 뭐 논이나 밭 이런 데 가서 보면 풀하고 원수 진 것처럼 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초제 뿌리. 이게 제초제가 못 보는 거지. 제초제가 얼마나 이제 괴로운 건지를 이게 들어서 알기는 알 텐데 그걸 체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도 어떤 경제 논리가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농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도 또 해야 됩니다. 생명과 또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지라고 갈 수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제초제하고 농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농업 교육을 받아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작물의 생리와 이런 것을 이런 걸 가르치는 시간보다 언제 어떤 농약 해라 그게 최고 많은 교육의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커리큘럼 보면 요때는 이런 농약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지금의 농업의 또 현실이기도 해요. 농약 장사들의 로비도 심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12시 30분이니까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양계장은 좀 있으면 점심 먹고 하시면 되고 수경재배 하는 곳하고 마을 한 바퀴 빙 돌고 내려오면 식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시골에 모내기를 다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집사님인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담당.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나왔어요. 지난번에 와서 2013년도에 그러셨어요. 받았는데 정말 잊어버려가지고.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라고 하는 거고 스마트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좀 이렇게 원시적인 지금 스마트팜은 뭐 화성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남극 극지에 세종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1년 44철에 오긴 없죠. 365일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수경재배 스마트팜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지금 중동이나 뭐 이런 극한 기후에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44철 365일 이렇게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저희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좀 개조를 해서 아주 초기 단계의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분무 형식으로 에어로포닉스라고 해가지고 분무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좋은 거는 스마트팜에 좋은 거는 악성 노동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는 농사하면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허리 구부려서 풀 뽑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고된 노동을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가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베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렇게 수확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또한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을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물에다가 영양분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분무를 시켜서 그 뿌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은 그거를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숫자 써 있는 게 오늘 재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7시 반서부터 재배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품들 나갈 거 저희가 600g, 800g, 300g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포장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트로 여기다 계란 하나, 여러분 보시고 나온 계란 하나 10줄로 해가지고 딱 세트 해가지고 정기 배송을 해드립니다.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은 이걸로 이제 다이어트나 샐러드 해서 드시든 그렇게 만들어서 놓은 상품이고요. 보통 지금은 이제 동안 시켜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류식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환기도 안 되고 그냥 양액 같은 거 그런 것만 자동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되고. 근데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테크놀로지가 하이텍스가 들어가니까 모든 걸 다 센서링을 해야 돼서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다 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 시키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대상 보면 우선 스마트팜 그러면 어드밴스드 컨트리에서나 가능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델이라면 얼마나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해볼 할 수 만하다.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 이제 수요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수요가 있을 것인가. 사업이 되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개척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근데 뭐 어느 나라건 그래. 상위 10% 이상은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한 시장을 잡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전기 수요가 또 안 되잖아요. 전기가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끊임없이. 그렇다고 이거를 솔라 가지고 안 돼? 솔라 가지고 솔라 이제 많이 파요. 판넬을 많이 깔면 그렇죠. 모듈을 많이 깔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축전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데 일단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거 기본이. 보통 와트가 여기는 얼마 저희는 여기는 220볼트인데 이게 전기가 보통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면 6,000kW 이상 사용을 해요. 6,000kW.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한 가정이 3kW짜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쓰는 게 한 150, 200 정도 가정에서 쓰거든요. 그거에 20배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로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중에서도 전기에 끊어져서 안 되지. 나라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모든 나라에 다 적용. 공통적으로 선결지가 이제 물하고 전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기본이 가능. 그렇지만 그렇게 민감하지 넘어가지 않고. 않고 그늘 막 해주고 그런다면은 악성 노동을 그냥 피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도 괜찮긴 하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언디벨롭먼트 한 그런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 노동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스마트팜 비슷하게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육류실.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려서 육류 키워서 요거를 그냥 가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pH예요. 수소 이온 농도. 그거를 맞춰줘야지 얘네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뭐 산성비니 알칼리니 그거를 컨트롤해줘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컨트롤해 주는데 하나는 영양분, 그다음에 pH,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그래서 얘가 시간 저희가 지금 세팅해 놓은 것은 15분에 한 번씩 뿌려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뿌려줘서 저쪽으로 베드로 뿌려주면은 저 베드에서 그냥 보여드리겠는데 쫙 뿌려지면 그것들이 물이 모아져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영양분을 다시 조절하고 pH를 다시 조절해서 또 뿌려주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없이 그런 거 하고 여기 있는 판넬들은 전기로 들어가는 건데 옆에 온도에 따라서 측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환기 같은 게 바람 이렇게 송풍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돌고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많은 대로 가죠. 땀 많은 대로. 네. 비닐하우스는 필수네요. 아니요, 네. 필수는 아직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제3세기에 가면은 비닐하우스 자재가 없더라고요. 인도만 해도 철강이 그렇게 많은데도 비닐하우스 자재들이 안 나와요. 자, 일로 들어가 보시면 치거리. 스토리류하고 상추류, 페일류 이런 거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아이고야. 대단하시네. 이게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속도가 이게 더 빠른가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 강도도 없고, 그다음에 잡초가 없죠. 그래서 이거 무농약 재배 인증받은 거예요. 자, 여기 거기서 보시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를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노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간마다 15분마다 물이 쫙 영양분 있는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게 뿌립니다. 분무식. 네, 분무식이에요 이게. 에어로포닉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이드로포닉스, 아쿠아포닉스, 여러 가지 그 식용 재배 방법들이 있는데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분무식인 거예요. 어떤
어떤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배평하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팜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땅값까지 다 합쳐서. 네, 스마트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계속 기술이 개발된 거 아까 세종기지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토지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20에서 100배, 많게는 200배까지도 생산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피트짜리 우리 컨테이너가 있고 20피트짜리가 있잖아요. 6m, 12m짜리인데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1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의 100배, 200배에 그러면은 1000평, 2000평의 토경의 그 생산율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걸 잘 개발해가지고 잘 재배하면 무한으로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만 넣어주고 물하고 영양분만 넣어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한 거는 컨테이너 12피트짜리, 40피트짜리 하나가 5천만 원이면은 딱 하나가 세팅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선지단체 같은 저희는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만약에 지금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제3세계에 살려면 이 자재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한 6년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하우스 타입수가 없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대나무를 사용하고 뭐 나무 이제 유칼립투스 나무, 킹나무 같은 걸 사용하긴 하는데 이런 맘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수가 없죠. 생산이 안 되잖아요. 걔네는 비닐 하우스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좀 돈이 있어야 한다면 컨테이너를 하겠어요. 컨테이너 하나 딱 고등대 세팅해가지고 한국에서 세팅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전기만 딱 연결하고 물만 연결하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되어 있는 게 다 돼 있어요. 있어요. 어허.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그게 40피트짜리. 예, 40피트짜리도 있고 조그만 거는 20피트짜리, 6m짜리 있고 걔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제품화 돼가지고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3mm면 발화가 되거든요. 그럼 뿌리부터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고 그 잎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갖다가 하나씩 스펀지에다 딱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까 육묘실 있죠? 거기서 한 2주에서 3, 4주 이렇게 키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모양 되면 지금 본잎이 하나, 둘, 세 잎이 나왔잖아요. 요 모양 나왔을 때 여기다 하나씩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저희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데는 또 다른 방식들이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몇 번이나 수확을 하세요? 이거 4번까지 수확은 이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여름에는 그 다음에 겨울에는 5달 정도까지 합니다. 그냥 봄 제가 이제 요거가 이제 여름 작기를 위해서 지금 다 심어놓은 거고요. 다음 작기 지금 준비하고 청소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에 따라 달라요. 케일 종류 같은 경우는 한 많게는 1년을 한 번 쭉 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추류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이면은 수확 끝납니다. 아, 계속 따는 거예요? 계속 2,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청소해내고 심고 따고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유기농이라는 걸 약간은 안 쓰죠? 예예예. 이게 토경이 아니기 때문에 흙에서 자라야지만 유기농으로 해주고요. 예. 이거는 지금 무농약 재배 인증까지 받는 거예요. 이 이상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규모로 한동을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 비닐하우스랑 다 하면은 한 1억 정도 들었죠. 땅까지 하면은. 예. 땅값 그러면은 근데 그냥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노동비로 다 한 거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1년 그 수확 1년에 저희가 여기서 한 지금 이제 한 3,000에서 3,5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7년 차 됐고요. 그만큼 뽑은 거죠. 일반 다른 이런 거 수경재배 말고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높아요? 이거는 뭐 시장에 따라 다른데 그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네요. 그 시장에 따라 달라서. 대당 몇 퍼센트? 아니 그러니까 일반 근데 우리나라도 그냥 유기농이나 이런 데 인식이 그렇게 뭐 이제 많이 그냥 이제 평준화 돼가지고요. 한 20, 30% 정도 비싼 정도밖에 안 돼요.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소득은 지금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예. 농작물이라는 게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농산물 값이 정말 쌉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컨테이너 형태가 참 넘어가면 전기가 맞겠네. 2시간씩 딱 완전 밑에서 때문에 컨테이너 갖고 가가지고 생산되는 거를 이제 네. 상위 10% 이런 데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인도 캘카타에 있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 가지고 옆에다 카페 만들고 샐러드바 하면서 커피숍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농사는 농촌에서 지켜하고 거의 싼 농산비로 거의 뭐 제가 그때 쌀 때는 망고를 1kg에 50원에 샀었거든요. 오늘 뭐 그냥 그렇게 싸니까 그러니까 막 뭐 토마토나 이런 것도 진짜 싸고 그러니까 막 농부들은 그것도 못 팔아가지고 막 땅 버리고 막 그랬는데 자, 캔디. 자. 제이코. 야, 여기 아주 꽃과 보리밭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양귀비라고요? 예. 양귀비꽃 맞아. 양귀비에서 마약 나오는 거예요? 그럼 I love you so much.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해줬는데 이게 뭡니까? 인삼밭입니다. 인삼이에요? 이게 거진 6년근 다 된 건데 보니까 큰 크기를 보니까 이건 인삼이에요? 인삼밭입니다. 인삼은 햇볕이 들어가면 안 되나 보죠? 예, 그늘에. 그늘에서.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 담벼락 너머에 뭐가 있나요? 마늘밭이 있고 박희봉 목사님이 그러면 유튜브 네, 그 담당하고 있는 유경식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 박수! 여기는 이제 그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또 쌈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쌈채소, 그리고 이제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들. 저희가 생산을 각각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생산품들이 다 모아지는 곳이 이제 여기고요. 여기서 모아져서 이렇게 포장이 되고 또 주문을 받아서 이제 상품으로 택배로 보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부터 이제 유통 판매까지 저희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데 그런 6차 산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주문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도 오전에 저기 충청북도 도청에 거기서 이제 매주 장터가 열린다 그래서 거기다 물건 내놓고 거기 한 2분 지금 가셔가지고 물건 판매도 하고 계시고 장관도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그렇죠. 뭐 현장도 다니면서 물건 갖고 다녀서 거기서 또 팔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전화나 인터넷이나 뭐 주문 받아가지고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어떨 때는 직접 배달을 부산까지 가기도 하죠. 양이 많을 배달 때. 택배비보다 그냥 싸다 생각하면 어. 직접 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직해야겠는데 운전기사들 배달기사들 네, 사람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갔다 오고 또 뭐 보내고 막 진짜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알바를 씁니까? 알바
여기까지 누가 알바로 안 와요. 네,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판매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사실 이런 것들이 모나폼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좀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선교지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연구하면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란을 팔아야 될 것인지 생산은 해내는데 판매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판매처 네. 대표적으로 어디 뭐 저희는 사실은 지금 한 20년 가까이 계속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별 판매를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1대1 판매를 많이 하죠. 인터넷 중국 그렇죠.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직거래. 네, 직거래를 많이 하고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어디 업체들, 회사나 이런 데서 직원들 생일 선물로도 쭉 나가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부산도 말씀하셨는데 복지 차원에서. 네, 그래서 부산도 저희가 격주로 이제 계란이랑 농산물을 가져가요. 네. 거기 이제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판매가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저한테 많은 고객은 이제 직거래 고객들이 가장 많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한 분 한 분 직거래 고객들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힘든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여기 이제 교회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하면 그런 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교회 분들하고 해서 거래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그게 많이 닫혀졌었어요. 한 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이제 고객 수가 많이 줄었죠.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방문이 생기면서 저희가 또 좀 활기 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제품들이 네. 그 공동체 내에서만 되어진 것들이 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 네, 마을 주민분들 거라든지 이웃분들 것들도 저희가 와서 시급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뭐 다 저희가 했던 걸로 하려고 해봤는데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뭐 콩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양파 뭐 이런 것들도 취급을 하는데 저희가 쌀농사 짓고 뭐 쌈채소 양계장 하는 것도 사실 버겁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을 저희가 찾고 구해서 또 마을 분들 거 또 이웃에 그 같이 시골에 보내 계신 분들 거 좋은 거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 받아가지고 같이 보내드리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대처됐으냐 안 쓰냐 이런 거 확인해서 친환경 어쩌면 이제 문화팜이라는 이름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구나라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친환경 정말로 친환경이 안 되는 부분의 농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참게 들게는 친환경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친환경을 하는데 국산이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국산. 지금 양계도 저희가 양계 교육도 이제 자연 양계를 쭉 교육하면서도 얼마 전부터 양계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생겼냐면 열심히 생산만 잘 하십시오. 생산 방법만 가르치는 양계는 별 의미가 없다. 양계를 해서 계란 팔 곳이 있냐 없냐. 양계장을 지을 때도 계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부터 따지세요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농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계란 지금 유통 안 될 때는 막
지금 담당하시는 분 머리 빠지는 그걸 시장 확보부터 먼저 해놓고 수요하고 공급이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봄 돼가지고 계란이 확 쏟아질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 계란이 부족해 못 보낼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유통하는 게 가장 어쩌면 확보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유통이 되지 않을 때는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그 생산지는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유통 이걸 위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면단입니까? 면단이요. 네, 면 사무소나 아니면 뭐 시에서나 이런 데서 보험구에서나 이렇게 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분들 지역에서는 열심히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현장에 와서 배워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기계 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도움만 많이 받죠. 제가 이제 그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 음성군에 가니까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는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예. 판로를 예. 개척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 완전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아, 진짜 좋은 또 본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거를 아마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메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나 서리태, 보나 기장, 보나 유기농 귀리, 보나 팥, 보나 수수, 보나 유정란, 고추씨 기름, 참기름, 들기름, 고정 손님들하고 보나 백미, 비율이 어느 정도 반반쯤 될까요? 스틱 꿀, 튜브 꿀. 주문하시는 분들 비율이 반반. 고정적이고요. 전 우리 동네가 이래. 여기 펜션 여기 하루에 6만 원 이랬다는데. 나는 우리 시골집 이래요.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 그래. 영화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나? 영화관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거 요 텔레비 인터넷으로 그런 영화 볼 때는 그런 기분으로. 근데 네팔에서는 어떻게 사세요? 네팔에서는 자, 우리 시골 트럭을 타고 동네 마을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게 사시네. 영화 보시면 영화를 가요. 우린 영화가 안 가요. 1년에 한 번 가면 제가 되거든요. 보나 농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나 농장. 현지인들이 여기가 보나 농장입니다.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가자 그래 데리고 같이 가. 우리는 그런 애 하나도 없는데 영화관. 그 제사를 잘 키워놔야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모든 정보는 그 현지인들한테 애들한테.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본합 공동체 식구들을 선택하셔서 이분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삶을 사는 본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26년 동안 이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합봉 공동체의 삶이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본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주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사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닫고 귀한 것을 감명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나이가 다 다릅니다. 나이가 달라서 이제 그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겁니다. 우리 산란계 동장은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빠져나가면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그 계란은 어차피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계란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란 숫자를 일정하게 좀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비자한테 딱딱딱 보양을 줘야지. 어떨 땐 10개 나왔다가 20개 나왔다 30개 나왔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릴레이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양계장이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에 맞춰서 병아리를 키우고 병아리를 입식하고 빼내고 하는 작업의 반복인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기 이제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하얀색이 이제 수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기 띈 애들이 이제 암탉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탉은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같이 집어넣어 있는 거고요. 수탉을 넣는 이유 자체가 그냥 유정란을 얻을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들을 만들었을 때 수탉을 만들었을 때 수탉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암탉은 수탉의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얘가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쟤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져 가지고 특별한 존재를 키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피조물이 우리예요. 사실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삶의 목표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까 그 장로님 만난 교수님이 이거 심어놓은 거예요. 2008년도에. 요만할 때 심어놓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엄청 크잖아요. 사람 한 마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앞에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뒤뚱해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쪽으로 걔는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탉의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서 수탉을 함께 넣는데 쟤들도 다 우리처럼 무리를 지으면서 가고 서열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서열 이루고 무리 이루고 병아리 키우고 하는 것들이 반복인 것들이고 야생 상태에서 쟤들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쟤들이 태초에 있던 곳은 에덴 동산, 숲속이죠. 숲속에서 쟤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 양계장을 그 숲속의 모습처럼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닭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축산하는 분들이 닭과 돼지, 소는 병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취약한 동물이에요. 동물, 식물이 가장 강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식물은 동물의 먹을거리로 사람의 먹을거리로 태초에 먹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얘들은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에요. 야생 상태에 우리 오다니면 얼어 죽어요. 쟤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조건값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쟤들은 강한 애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급으로 끌고 들어와서 쟤들을 일시사육하고 가둬놓고 키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을 그냥 알 낳는 기계로 전락해 버렸어요. 알 낳는 기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중에서 파는 판때기로 파는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픈 상태 안에서 키우는 닭들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크는 알들을 드시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일단 보시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것은 잘 관리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쟤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 만족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생각 같아서 이제 사절단을 끌고 대표단을 끌고 저 우리 읍내에서 KG 농장 하는 데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봐라. 동시대에 또래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너네 행복한 줄 알아라. 야, 전파구육 해. 전파 다 해.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지를. 인간도 똑같단 말이죠, 사실은.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비교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형태로 닭을 키우는데 냄새가 없단 말이죠. 양계장 안 가보셨죠? 근데 진짜 냄새가 없네. 양계장 안 가보셨죠? 일단은 내가 냄새가 나서 접근하기 일단 힘들고요. 싫고요. 그 다음에 방역이란 문제 때문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자체는 물론 많이 안 키우는 것도 있지만 사료예요, 사료. 이게 달걀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료예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뭐냐면 키우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해요. 그게 가장 좋은 달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번 난각번호 우리나라 같은 1번 방사유종란이 가장 좋은 걸로 아니에요. 방사유종란도 다 공장형 사료 다 먹이는 거예요. 공장형 사료에는 옥수수가 80% 들어있어요. 그러면 옥수수 80%라는 것은 고탄이거든요. 고탄수화물이에요. 고탄이에요. 고탄수화물. 지금 고탄 안 하잖아요. 저탄고지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탄이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어요, 밥을. 문제긴 하죠, 사실은. 대신 빵을 많이 먹어요. 그게 문제죠. 네, 같은 탄수화물인데도 불구하고. 쟤들이 탄수화물 가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옥수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 안 된 분변이 그냥 막 나와버리니까 애들 자체가 똥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료 자체, 옥수수 함량 자체가 20%이네요. 20%. 밖에 안 섞여 있어요. 이따 가서 사료 보시면 옥수수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발효된 사료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냄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발효사료 먹었잖아요. 먹었죠, 밥 점심에? 된장 드셨잖아요, 된장. 된장 다 발효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발효된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쟤들도 다 발효된 음식을. 여기는 태초의 먹거리 안에서 산속에 있는 부엽토를 쟤네 먹거리로 썼거든요. 부엽토 안에 엄청난 미생물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먹을 먹거리로 만들어서 주는 농업을 하면 얘는 냄새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소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 냄새 나지 않는 양계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동이 운영돼서 릴레이로 이렇게 계속 달걀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도 방사를 좀 하시나요? 이제 제한적으로 방사를 하는데요. 방사 공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사 공간을 못 놓는데, 이거 한 동 없으면 여기다 방사하면 제한적으로 방사를 하는데, 방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펜스를 이렇게 쳐놓고 방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야 돼요. 나무. 그러니까 방사하면 풀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틀이면 끝나요, 풀은. 다 먹기 때문에 풀은 끝나요. 그냥 놀이터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풀을 먹는 건 아니에요, 방사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지가 넓은 나라에서는 구분해서 이렇게 하루 여기, 다음 여기, 다음 여기. 그러면 여기서 또 풀 나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풀을 계속 먹는 거죠, 방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놀게 하는 거 정도. 풀은 따로 공급해. 따로 공급해요. 야생의 풀을 따로 공급해 주는 거죠, 별도로. 풀을 줘야 돼요. 돼지도 풀 먹어야 되고, 닭도 풀 먹어야 되고, 소는 당연히 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수경 목초 해가지고. 수경 목초가 뭐죠? 수경에다가 목초를 길러가지고 풀 주는 거. 그건 코스가 너무 비싸죠. 야생에 풀이 있는데 수경으로 해가지고 풀을 키워가지고. 야생이구나. 뭐죠? 풀이 없는 데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코스가 너무 높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그걸 수경 재배해서 사람이 먹는 채소를 키워야지. 채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목초를 수경. 그러니까. 그거는 그 코스가 높은 안에서지만, 이거는 과정이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얘는 왜 여기 와 있어요?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와서 가는 거예요? 동만중이에요, 동만중. 사람으로 얘기하면. 동만중입니다. 조용히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알을, 이렇게 여기서 진단하는 거예요. 알을 밟는 것 같은. 얘들 공간 안 들어가고, 얘들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얘들도 긴장하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얘들이 되게 예민한 애들이에요. 민감하게. 닭들이. 알 나올 때는 여기. 알 나올 때는 여기로 와요. 제가 훈련을 시켜요. 여기서 알 나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미리, 공간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대부분. 알은 이렇게 낳는 겁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알 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아이들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제 친구 집에 양계를 한 5년을 여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뭐 소란, 중란, 대란 나누고 뭐 사려주고 했는데 진짜 여기는 냄새가 안 나네요. 거기는 막 냄새 되게 많이 나고 막 사료 때문에 그래요? 예, 치우고 막 공장에 살 거예요. 정말 졌다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다 했나? 자, 이미 이제 다예요. 이제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부산물들 사료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나온 사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이걸 줍니다. 다 100% 이걸 이 사료만 갖다 주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섞어서 사료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먹인다는 것이 이제 다른 양계장하고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 아까 영양가 품질을 결정하는 걸 사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공장의 사료예요. 이게 공장에서 먹는 사료예요. 못하네, 옥수수에다. 다 옥수수란 말이죠. 이게 다. 옥수수 덩어리들이에요. 고탄 사료예요. 요새도 생생되네. 그거 없어요. 못 넣게 돼 있어요. 못 넣게 돼 있고요. 이게 우리가 먹이는 사료예요. 이런 사료들을 먹이는 거죠. 비율을 바꿨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닭들한테 조금 더 건강한 사료를 준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뒤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발효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 발효 사료예요. 된장 냄새 같은 게, 된장 냄새 같은 게 냄새 맡아보라니. 나네요. 짧게 발효시킨 거예요. 이거 발효돼 있어요. 된장이요? 이게 발효돼요. 이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걸 다 섞어서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은 노동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외국 공장의 사료는 그냥 호파에다 놓고 그냥 자동으로 확 뿌려주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편하게 들어가려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몸으로 이제 해서 다 믹싱해서 만들어서 영양 성분표까지 다 만들어서 얘 공장의 사료나 제가 만든 사료나 영양 성분은 크게 차이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자가자도 만들지만 만들어서 제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옥수수 양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거고, 옥수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오메가6 지방산 아시는 것처럼 살을 찌게요. 비만을 일으켜요. 살찌게. 6와 3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 직간접적으로. 사료에 다 먹죠. 빵에 다 들어가 있죠. 대부분 그 옥수수 첨가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직간접 아이스크림, 빵,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옥수수 6개로 팔려면 이걸 먹는 거죠. 네? 6개로 팔려면 이걸 먹는 거죠.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 사료들을 계속 먹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탄수화물을 자꾸 안 먹을 이유가 뭐예요? 보탕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에너지원을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고봉으로 막 먹었잖아요. 밥 먹고 계속 노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했죠.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탄에서 문제가 되면 혈액이 문제가 돼요. 에너지가가 너무 많이 높은 것도 있고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다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바보 같은 짓 먹고 운동하고 노동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매일 앉아서 그냥 리모컨이나 누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료 만드는 너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는 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영어 해하고 발효. 예, 여기서. 그분이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르잖아요. 사료 조금 없다고 기호가 다르단 말이죠. 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이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능력을 할 수 있는 애를 일단은 잘 잡아야 돼요. 그럼 토종닭에 가까운 거예요. 파키스탄 토종닭, 동남아시아 토종닭을 갖고 가면 알이 작든가 알을 잘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인풋,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료비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병아리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병아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부분들이 충분히 리서칭 돼야 돼요. 여기서 산란을 하는 게 아니고 병아리를 수입한다는 얘기구만. 이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체킹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양계장 지어야 돼요. 양계장 짓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즈니스잖아요. 이걸 해서 그냥 내가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이후에 나누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팔아서 비용을 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다 팔 건지 시장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내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란 들고 간다고 계란 사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어떤 계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계란이 어떻게 유통되며 어떻게 생산되는지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준비되면 시장성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계장도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현지인 실정에 맞춰서 지으면 돼요. 코스트 아주 싸게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네, 재정적인 도움 없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집을 짓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저런 산란상자나 저런 시스템만 마련해 줍니다. 몰라이나 이런 시스템만 딱 마련해 주면 집은 저 엄청 비싸요. 짓는데. 저 아시바 파이프, 강철 파이프로 막 짓는 거거든요. 용접기도 없지. 그 다음에 비트들 다 저 철은 다 박아야 되는데 저거 전동 드릴도 없죠. 나사못 자체가 철을 뚫는 나사못 자체가 약해요. 강도가 우리나라 거하고 다르게. 그거 다 보여야 되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집 짓는 거는 이제 현지인 상황에 맞춰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짓고 대나무를 짓고 기만 안 세게 하면 돼요. 이런 병아리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지 부분도 충분하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병아리가 크고 이제 한 달 된 병아리가 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병아리를 키우는 시설들이에요. 이 시설을 해야 돼요. 이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약지구도 있어요.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그 농장 이거는 이제 하루 된 부화되자마자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된 병아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랑 병아리가 조금 하얀색 돼. 얘가 수탉이에요. 얘가 암탉이고 색깔로 딱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딱 부화 나오면 암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색깔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똑같이 옛날에 우리 하얀 닭을 키웠어요. 하얀 알. 근데 암수가 똑같아 흰색. 그런 경우는 감별을 해야 돼요. 일반인은 감별이 안 돼요. 몰라요. 전문가에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가난한 지역에 가면 감별되지 않은 병아리가 막 유통돼요. 선교사님 모르면 그냥 막 받아와요. 그러니까 3, 4개월 키워야지 벼슬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수탉이네. 70%가 수탉이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낭패죠 낭패. 살을 다 먹였는데 이제 라이트 타임. 라이트로. 첫 번째 이게 어미닭이에요. 어미닭. 이게 첫 번째 어미닭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원리 자체가 있어요. 원리가 자연 상태 안에서 왜 자연 상태에서 어미가 알을 품었다가 새끼가 나오면 새끼가 처음에는 어미 품 안에 있어요. 어미 품 안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미 품을 떠났다가 어미가 부르면 다시 와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 끝에 있는 저 물이 있는 가이드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이게 어미닭이에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따뜻하게 해줬다가 온도를 점점 떨어뜨려주고 처음엔 어미닭이죠. 병아리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시간 지나면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죠. 자연의 온도에 적응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다가 여기서 30일 동안 이렇게 키웠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개방. 그래서 병아리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6개 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런 방식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오면 앞서요. 다 죽어요. 저 구걸 가서. 저런 구걸에 가서 몰려 다 죽어요.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앞서갈 일이 없어요. 온도, 일정한 온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도 다 껐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25일 정도. 엄마 품 안에 어미닭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는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 원리.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생리 조건값이 있어요. 본능이 있단 말이죠. 본능. 계란은 오리지널 계란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와서 부화를 한국에서 시켜서 시켜서 일로 가져오는 거지. 대신 로열티를 준다는 거죠. 이게 몇 킬로였지? 500kg. 75시간.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장고장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깻묵이 단백질이니까 하죠. 꼭 들어가야 돼. 들깻묵,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최소한 30% 이상 되는 거를 있어야지만이 사료의 코스트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주종별로 제가 17%거든요. 공장에서 사료 가시는 거 성대형 사료가. 그러면 자가사료를 다른 걸 첨부하는 순간 17%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 깻묵이나 뭐 어분이나 뭐 대두박이라든가 40% 이상 되는 것들 준비해서 첨부가 돼요. 걔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일단은 영양 성분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첨부돼서 자가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첨부가 돼야지만이 그 수치, 영양 성분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사료를 만드는 이유 자체는 코스트 절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닭들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영양 있는 사료를 주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풀을 안 주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풀은 얘들이 기본적으로 먹거리고 풀 안에 있는 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을 먹임으로 해서 그것을 애들이 영양 성분도 있지만 그 안에 약성이 있어 자기 몸을 보호하는 역할. 하나님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풀 많이 먹잖아요. 풀 다 약성이 있더라고요. 이 풀은 어떻게? 야생의 풀. 그냥 좀 부르막 끄고. 야생. 네, 그냥 낫으로 배서 그냥 죽은 거예요. 나도 낫으로 예초기나 이렇게 해서. 살을 줄 때 그건 아니요, 따로. 따로 사료에 섞지 않고. 사료에 섞으면 이게 그 사료의 그 영양 분석이 안 나와요. 풀은 따로. 풀은 따로. 이렇게 한다 해도 소비자가 받았을 때 노른자 흰자 딱 터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실제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달걀의 신선도예요. 신선도. 그러니까 달걀 마케팅.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달걀 마케팅은 어제 낳은 알을 오늘 아침에 당시 식탁에 올립니다. 가장 강력한 마케팅. 그러려면은 걷는 데부터 시작 보관한 데까지 냉장고에 걸어야 돼요. 시간 단축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일정한 온도가 유지하는 곳에 보관해줘야 돼요. 서늘한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에어컨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다음날 유통하는 거라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 일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곳에서 가야 돼요. 그게 25도든 30도든 일정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온도 변화를 주면 달걀에 변화가 생겨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두 번? 우리는 한 번 걷죠. 우리도 여름 되면 빨리 걷어. 여름 되면 빨리 걷어서 냉장실에 들어가요. 그걸 하루 종일 놔두면 땡볕 45도, 50도 되는 땡볕에 계속 노출되면 당연히 안 좋아지죠. 아니 막 하루에 놔두면 아닌데. 그늘은 있죠. 예. 아무튼 여기가 있는 거죠. 하루에 놔두면 아닌데 올라갈 때한 30도. 빨리 걷어보세요. 빨리 걷어보세요. 50도, 4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한참 먹을 때는. 몇 시간만 놔둬.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걷어서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보세요. 사료는 뭘로 주세요? 공장의 사료 아니면 사료 만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 섞어서 이거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수기도 하고. 공장의 사료를? 같이 섞지 않고. 만드는 거 뭘로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믹스해서.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미네랄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미네랄 종류 여러 가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발효도 안 시키고? 발효도 안 시키고? 발효시키면 발효 사료를 주면 이제 노른자의 점도가 올라가요.
다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깨질 때 미생물 깨질 때 온도, 습도, 모기채 세계적 분과를 갖춘 온도, 습도, 모기채 세계 온도, 습도, 모기채, 모기 세계, 모기채를 만약에 우리는 이런 기계 없어도 돼요. 땅바닥에 하는 거예요. 맨 땅에.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아니 300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거.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해야지만이 그걸 해야지만이 노른자의 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노른자가 안 터져요. 풀 많이 주고. 배우는데 배운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10년 전에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때는 진짜 많아요.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보여드리 한번. 발효만 시키면 돼요.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홍준님이 해보세요. 일단 믹싱한다는 거 쌀겨, 왕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섞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괜한 노동력이에요. 왜 섞어서 그냥 줬어요? 물을 줘야 돼? 물이 있어야지. 자, 이게 산에 있는 흙이에요. 부엽토. 네. 이게 이제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요거 한 숟갈에 15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의 역할은 하나님이 얘들을 만들었을 때 얘들은 다 흙으로 돌려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애들이 미생물. 부엽토. 얘들은 다 유기물을 다 무기화시켜버려요. 흙으로 다 돌려버리는 역할을 이 미생물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미생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재료들 있잖아요. 이 재료. 여기 지금 쌀겨, 황토, 소일, 그 다음에 왕겨, 겉껍데기죠. 겉껍데기, 그다음에 깻묵. 이거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넣고 물을 타요. 여기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산에 흙 집어넣고. 자, 미생물 발효 조건은 뭐냐면 먹이채, 미생물, 수분 세 개가 다 밀가루 반죽하듯이 섞여줘야 돼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돼요. 가습되면 썩는 거고요. 적정 수분은 발효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나라 사람 잘하잖아요, 이거. 된장, 청국장 다 만들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각의 민족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여기 습도를 찍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딱 감각적으로 손으로 만져보면 65%. 빠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죠. 감각적으로 빠른 거예요. 근데 안 되지 않냐?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걸 적용할 때는 과학의 능력자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계적인 도움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할 때는 이걸 언제 부르고 있어요. 하세요버리죠. 기계도. 왕겨, 황토, 깻묵, 이 정도 수준으로. 안에 더 있어. 왕겨, 황토, 우리 거는 깻묵. 생각하지 말고 아까 거기서 깻묵, 아까 거기서 뭐 만드셨던 게 뭐예요? 아까 줬던 거. 아까 그냥 섞어주고 공자 행사로 플러스 섞어주는 게 뭐예요? 미네랄은 뭐예요? 가루 된 거? 또 케미컬은 발효시킬 필요 없어요. 콘? 콘은 발효가 안 돼요. 옥수수. 콘은 발효가 안 돼요. 아니 그 가루. 콩가루 되죠.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는 되죠. 바로 되죠. 옥수수 가루 발효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정도 수분 함량을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제대로 배우네. 65%. 그러니까 65%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양계하러 오신 분들한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통이에요. 밑에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밑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높이 쌓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높이에서만 쫙 쌓는 거예요. 이 양을 할 때 큰 통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얘가 한 지금 온도에서 한 4, 5일이 지난 거예요. 자, 이거 뜯으러 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됐나? 자, 굳었네. 보세요, 이거? 굳었네. 아니 굳은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뭐가 보이나? 아니 냄새 말고 보라고. 곰팡이 있잖아, 곰팡이. 네네네네. 하얀 거 보이잖아, 하얀 곰팡이. 그게 발효된 거네. 이게 미생물이 자기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안 보이다가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푸른 거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미생물 발효된 거예요. 바로 완성된 거예요. 집으로 덮어주는 여기 거. 보세요, 여기. 집으로 덮어줘야 발효가 잘 돼. 미생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이게 미생물이 지금 자기 실체를 드러낸 거야, 이 먹이채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전체를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미생물이 눈에 띄어나면 이거 먹이는 거예요, 사료에다가. 네? 요거 먹인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 괜히 공장의 사료 그거 괜히 노동력만 되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공장의 사료 주는 것들이니까 이거 이렇게 발효 사료 만들어 주면 노른자도 점성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짚이 없으면 뭐 알도 맛있고요. 예? 짚이 없으면 이 짚을 내가 덮는 이유는 수분이 날아가지 말라고. 종이를 이렇게 덮어놔도 돼요. 매주 할 때도 짚 아니 얘도 균이 있죠. 고초균 균이 있죠. 또 밀이 없으면 밀집, 보리집, 바나나 잎 덮는 거예요. 이게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수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더 덮어도 돼요. 아, 이건 시스템용이니까. 300마리 큰데 요거 해서 어떻게 해요? 큰 통. 크게 바람의 통 아니면 맨 바닥에다, 땅 바닥에다가 블록을 이렇게 까세요, 블록. 블록에 맨 하해가지고 바닥에 블록을 까요, 이렇게. 거기서 그냥 삽으로 뒤집어가지고 블록을 깔고, 우리 그 모기장 있죠, 모기장. 모기장, 안 쓰는 모기장 바닥에 깔아, 이렇게. 그래서 모장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게 사료 믹싱한 걸 쫙 피세요. 네, 피고, 밀집이나 보리집 위에 딱 해요. 그 대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늘에서 해야 돼요. 나무 그늘이라든가. 근데 조심할 건 나무 그늘에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주면 곤란해요. 나무 그늘 바람이 잘 통하는데 이 그늘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절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비를 맞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미생물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 정확히 보라는 거. 검게 되죠. 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습이 이쪽으로 몰리냔 말이에요. 사실 너무 검은 건 좋지 않아요. 그거는 부패. 이게 하얀 게 좋은 거예요. 하얗고 푸른 게 좋은 거야. 하얀색, 푸른색. 페니실린이잖아, 푸른 곰팡이. 네. 네. 여기 보면 약간 노릇기도 들어오잖아요. 노란색도. 노란색 곰팡이도 있잖아요. 얘들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얘 흙을 그냥 줘도 돼요. 흙이 많아. 주변에 산이야 다. 이 부엽도 그래서 그냥 저 공장 사료 섞으면 끝.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네. 쉽죠? 알면 쉬운 거 모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 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마구간에 소간에 개비들 있잖아요. 그거 져갖고 그냥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지 활동에 주로 시골 지역일 거란 말이죠. 시골 지역을 내 그 비즈니스 마켓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골의 비즈니스, 그 로컬 마켓은 하루에 판매되는 계란량이 일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마을 집안마다 20마리, 30마리 걷어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알을 가져와서 거기서 마켓에 놓고 파는 시장에 내가 보금 전도가 안 돼요. 안 되죠.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야? 시장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그분들의 시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시장은 도시예요. 도시의 경제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 좋은 농산물을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좋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아까 내가 시장 조사를 한 것은 이 좋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있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상위 10% 이하의 부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그 이상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거기가 탁해지기, 일단은 탁해지기. 그래야지만이 일단은 수입이 적정이 되는 것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소규모 농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규모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되면 시골의 농가 한 세간이 한 100여 마리 정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농가에서 이 양계 자체를 5, 600마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농가들 안에서 달걀이 생산되면 그 달걀을 팔아줘야 돼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든지 간에 판매를 어려워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면 그 선교센터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거죠. 팔아주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료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 보고 사료 만들려면 안 돼요. 들쑥날쑥한 사료는 안 돼요. 사료 만들어줘야 돼요. 병아리 키워서 해줘야 돼요. 유통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오로지 밥 주고 알 받고 패키징 하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입은 또 깰 수 있어요. 알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사료를 만드는 팀을 센터 안에 또 만드는 거예요. 사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농가 쪽에는 옥수수를 키우라고 하세요. 옥수수를 사주는 거예요, 농가에서. 그럼 농가는 옥수수 판매해서 돈 벌고, 달걀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사료는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돼요. 그게 다 내부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그래서 그 한 지역에, A라는 지역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유통과 그 다음에 사료를, 병아리를 생산하는 그 센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 분들 한 가정마다 닭을 키우게 하고, 아니면 나중에는 육개를 키울 수 있어요. 돼지 한 마리 키울 수 있어요. 많이 키울 필요 없어요. 돼지 한두 마리, 육개 20, 30마리, 사료 옥수수 키우고. 이 사람은 수입원이 다방면으로 되는 거예요. 육개 키워서 팔고, 돼지 한두 마리 키워서 팔고, 그 다음에 달걀 팔고, 옥수수 팔고. 네.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센터에서 유통팀에서는 패키징해서 우리 번화판 들어가시죠. 패키징 된 것들. 네. 그렇게 패키징을 해서 도시의 경제적 여력에 있는 분들한테 직거래 택배를 거시는 거예요. 냉장 차량에다가. 한국까지 택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좋죠. 그렇지. 안 돼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돼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패키징 박싱을 해서 냉장 차 타고 딱 갖다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 집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씩. 그럼 금방 소문나요. 웹집에 금방 소문나요. 그럼 어차피 몰려 살거든요, 부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타워팰리스는 그 사람들끼리 살아, 이렇게 마을들에 앉죠. 부자들 마을들에 살아요. 거기는 더 심할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도 부자들은 부자들로 살더라고요. 펜스처럼. 거기를 뚫으면 옆에 소문나서 그것들을 택배를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서 택배를 갖다 주는 시스템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걸 접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고요. 접근을 잘못했다가는 농가들한테 모든 걸 양계장을 줘놓고 맡기는 순간 안 됩니다. 예, 제 경험상, 간접적인 경험상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들 못 팔아요.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예. 전문적으로 우리처럼 분업화가 돼야 돼요. 우리 다 분업화하거든요. 우리가. 유통 따로, 생산 따로, 다 서로 생산만 하잖아요. 유통은 따로 하고, 홍제는 따로 하고. 예, 그 식자재를 또 생산해야 되고, 네. 또 사료도 만들고, 또 비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한 마을 안에서 한 마을 안에서 순환이 된다면은 순환이 된다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번화검의 경우 식자재 자급 조달 비율이라든지 또 사료의 자급 조달 비율이라든지 또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료의 자급 조달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식자재 작업이라는 건 어떤 권리인데? 우리 먹는 권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건 우리가 다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작업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쌀도 농사 짓잖아요. 뭐 주식은 우리가 생산되는 채소, 채소도 쌀, 네. 달걀은 그냥 우리가 먹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게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거는 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들이고,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쓰는 부분들이긴 하죠. 근데 또 많은 부분들 여기 사오기도 합니다. 이해는 당연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사들이는 비율하고 마을 안에, 그리고 또 마을 안에서 자국 조달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예.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몇 프로는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료하고 퇴비는요? 사료 퇴비 충분하죠. 예,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퇴비를 우리가 사 쓰지 않는 겁니까? 퇴비는 이제 자체 아니 사서 쓰지 않습니다. 다 돈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화학비를 쓰지 않는 거니까. 예, 퇴비는 이제 그저 개분, 개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닭에게 주는 사료는 그 공장 사료가 몇 퍼센트? 공장 사료 전체의 30%입니다. 30%. 나머지는 이제 부산물. 30%. 부산물 30%. 근데 이거는 이제 선교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선교지에는 공장 사료도 없다, 부산물도 없다 조사해보니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는 기다렸다가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일단은 현지인들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과일이 있다든가 채소가 있다든가 뭔가 현지인들이 생산하는 게 있어요. 현지 생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헐값에 팔려요. 버리든가 헐값에 팔린다는 거죠. 그걸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패키징 작업해서 도시로 유통하는 걸 먼저 해보면 돼요. 모든 나라의 양계를 다 접목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먼저는 양계를 해도 유통을 해야 되고, 과일을 팔아도 유통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유통처를 먼저 갖다 놓으면 양계는 어느 순간 거기다 할 수 있어요. 양계가 꼭 우선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유통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통 채널은 말 그대로 경쟁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의 직거래 유통처를 만들어주는 도시의 직거래 유통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별화된 고속도로 깔아놓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간에 신뢰가 쌓이면 안전한 농산물을 그분들한테 직거래 유통을 하는 거죠. 그분이 현장 농장에서 과일 같은 걸 생산되는데 거의 헐값에 판다 그러면 100원에 팔린다면 내가 그분한테 사가지고 200원 주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일단은 100원 벌다가 200원 벌으니까 훨씬 더 좀 생각이 나아졌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풀이 많고 사료작물들 키울 수 있고 병아리 같은 걸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양계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거기는 과일, 야채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해서 소분업 하는 겁니다. 소분 패키징해서 갖다 주는 작업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유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좀 구하셔야 돼요. 리더십들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문제야. 그래서 좀 자세하고 좀 깊이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양계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고 해서 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튀니지 같은 나라 그 법이 있어요. 프랑스 법이 있어요. 프랑스 축산법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것 뿐이죠. 프랑스 축산법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다 있어요. 다 있고 도축 다 법이 있어요. 법을 현지인한테 적용 안 하는 것 뿐이죠.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규모의 농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낭패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 할 경우에. 저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인데 전 세계 85개 나라에 농기계를 배분하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85개 나라의 선교사들과 토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이카에다가 시민사회 협력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1년에 3억 원
1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모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모델 프로젝트가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프로젝트인데 그 공동체 한가운데 교회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복합영농을 하게 돼서 농기계가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어떤 농기계가 그 나라에 적합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도 우선 농기계와 관리기가 부속기까지 다 합쳐서 두 대씩 들어갑니다. 그 3억 원에서 그게 커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연 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을 하고 하도록 그러니까 악착같이 유기농과 자연 양계를 하겠다 하는 고집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 마을은 도시 근교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저기를 도시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돈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유통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럭 한 대만 있으면 유통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의 물건 상품이 적게 나오면은 상인들이 와서 사가는 건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공동체 그 지역의 모든 상품을 시장에 갖다 파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유고관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게 되면 거기 사료 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자연 양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유기농을 위해서 이 자연 비료라고 할까? 유기비료. 축분이요. 네, 유기비료. 축분이래요. 뭐라고? 축분. 이 양계나 돼지나 소의 물론 수금도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잡초니 뭐니 이거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발효사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까지 생산을 해서 이제 농기계가 들어가니까 땅을 갖다가 더 많이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농기계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비료를 갖다가 절대로 화학비료 안 쓰고 유기비료를 쓰자. 이런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보편적인 그걸 만들었습니다. 안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 보나콤에다가 들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김영수 집사님의 연락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저희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악착같이 유기농과 자연양계를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보나콤하고 자각농장하고 두 군데가 우리의 후원단체가 돼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집사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집사님이야말로 우리 하는 사업을 가장 잘 지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안이 있거든요. 그 쓰는 제가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전체 스코프를 보려니까 제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계 가나안운동, 가나안농구학교가 이제 세계 가나안운동, 거기가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리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사업을 자기네도 프로젝트를 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운동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보나콤하고 자담이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가 바쁘시긴 하지만 우리도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거는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중남미에 초대를 해서
직접 현지에서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다. 네. 제가 오늘 와서 느낀 점은 뭐냐면 나는 뭐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야, 이 일이라는 게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책 보고 공부해야 될 분야도 있죠. 책 보고 공부할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책 보고 농업은 책 보고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 보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경험 가진 분들이 봐서 왜냐하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게 변형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것도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자립마을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들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저기 선교사 이게 만약에 선교사가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공동체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오케이. 네, 협동조합을 두 개를 만드는데 자연양계 협동조합하고 농기계 협동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한 대를 조합원 한 20가정이 공동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협동조합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총괄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약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 힘을 주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안 돼요. 다 도망가요.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존재하지 않아요. 다 훔쳐가는데 죽었다고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만 뭐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게 협동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은 방향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양계를 제가 혼자 맡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맡고 있지만 회계 관리도 양계는 따로 해요. 공동체 전체 회계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 회계가 공동체 전체 회계가 하는 사람 딱 있어요. 저는 양계에 대한 회계를 내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쌈채소 보셨으니까 쌈채소의 회계가 따로 있어요. 유통의 회계가 따로 있어요. 이게 기업을 얘기하면 독립재산제 다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보라팜이라고 하는 큰 법적인 조직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오너십들이에요. 다 오너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현지에 가서도 양계장을 세우실 때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 지역을 그렇게 자립 모델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일단은 전략적으로 가장 성공이 가능한 지역을 초이스하셔야 돼요. 가장. 양계를 하겠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 이제 아프리카 아니면 일단은 제외시켜줘요. 저쪽으로. 일단은 나중에.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결과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려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일단은 시스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안전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초이스해야 돼요. 동남아시아죠. 풀이 많고 농업지역, 우리가 가까운 쌀농사지역, 농업지역, 농업지역 안에서 그 다음에 유통이 가능한 지역, 유통이 아주 원활하게 가능한 지역, 경쟁 여러 개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해 줄 수 있는 지역 한 곳을 딱 초이스하세요. 기후 조건법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북부, 태국 북부, 이게 유통 가능하고 부산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한 지역을 세팅해서 거기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지역, 너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가면 처음부터 고난의 행군이에요. 병아리 찾으랴, 유통하랴, 부산물 찾으랴, 에너지가 다 촉진돼요. 결과물도 안 나오고, 멘탈도 떨어지고, 결과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하기 쉬운 지역 안에서 해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시니까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들이죠. 센터 안에서는 미리 샘플 농장 하나를 딱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거. 여기서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 거. 샘플 농장은 교육도 시키고 선교사님들 여기서 자기가 해봐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쫓아오지 않아. 내가 여기서 2년을 해봐야 돼. 2년. 올인해서 이 일만 2년 해봐야 돼. 양을 키우는 것을 2년만 해봐야 돼. 올인해서 모든 시간들을 여기에 집중해서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2년 동안 해봐서 양계를 키우는 것들이죠. 키우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 영농일지 쓰면서 죽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 것들인지 쭉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보면서 2년 동안 키워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과정, 2년 과정 안에서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유통시장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양계는 어떻게 하냐면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을 그 마을에 사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정에서 일단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교회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짜는 없어요. 양계장을 짓는데 공짜 없어요. 다 돈을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양계장을 기본적으로 셋업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자기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400만 원은 나중에 달걀이 나오면 부담스럽지 않는 돈 안에서 갚아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기 거니까.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플러스 이제 여기 되면 사료를 만드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 그리고 사료팀에서는 사료만 열심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사료를 봐야 돼서. 사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팀을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이죠, 마케팅. 유통 마케팅. 이거 범위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도 제가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마케팅 전문가, 유통 전문가들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학교만 하려고 사람 부르지 말고 이런 전문가들 불러요. 불러서 교육을 시켜. 현지인들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유통 마케팅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소금 포장업, 유통 마케팅. 소금 포장하는 재료들은 한국에 다 사가면 돼요. 다 디자인 다 한국에서 하는 스티커 다 사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게 차별화가 일단 되는 거예요. 유통 마케팅 팀을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 독립재단제예요. 다 운영을 각자 하는 거예요. 여기 소속된 직원들이 다 오너들이 고용하면 안 돼요. 고용하면 자기 일처럼 안 해요. 다 오너십들이 다. 오너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료팀에서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매출이 들어와서 비용을 빼고 매출 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 이익에서 이 센터 안에서 전체 협동조합이면 각각의 협동조합이 되시죠? 사료팀의 센터 협동조합 각각의 매출 이익의 1%를 놓다. 예를 들면 1%를 공공기금으로 놓다. 공공기금 놓으면 이거는 이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금을 이 돈을 쓴다라고 시드머니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시드머니를 갖다 놓자. 그래서 공동으로 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를 위한 공적인 자금으로 쓰자는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이윤을 가지고 또 사회팀은 10명이면 나오는 것들 10명이 에모제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은 부분들은 테크닉한 부분이 있죠. 어떤 가정은 가정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운영의 룰을 따져서 하는죠. 아무튼 나누는 것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잡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료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사료비 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유통 마케팅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죠. 다 통장을 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통장을 따로 가는 거죠. 유통 마케팅은 열심히 유통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레인지를 줘야 돼요. 하위, 상위 레인지를 줘야 돼요. 어떤 팀은 100만 원, 어떤 팀은 200만 원, 예를 들면 그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이 정도 선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최소는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팀들을 여기 달걀 생산하는 농장에서 달걀을 가지고 달걀 가져오고 여기서 이 시골 같은 데서는 다 지금도 채집이 됐던 생산했던 과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과일 가져오고 야채 가져오고 쌀도 가져도 돼요. 쌀 있으면 쌀 막 파는 게 아니라 패키징해서 조금씩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파세요. 브랜드화 시키라는 거예요. 브랜드화. 이름 공동체 이름이 쓰일 거 아니에요. 브랜드화. 보나콘처럼 브랜드화 시켜서
CI 디자인도 하시고 이거를 그걸 붙여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팔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돼지도 할 수 있고 돼지 한 마리 6개. 그러면 돼지하고 6개는 여기는 도축이에요. 도축하고 가공이 들어가요. 사실 이건 미래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이래야지 팔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닭 잡으면 그냥 통째로 못 맞춰서 그냥 팔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먹나요? 안 하잖아요. 부위별로 자르잖아요. 부위별로 잘라서 스티로폼에 넣고 랩핑해서 팔잖아요. 아직까지 제3세계에서는 그냥 닭재로 판단 말이죠. 근데 경쟁 여러 개인 사람들은 마켓에서 하기 때문에 통닭을 안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축하고 도려내서 딱 부위별로 패킹하고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통팀에서는 냉장차에 한 대만 있으면 딱 싣고 패키징 딱 된 걸 싣고 직접 도시로 갖다 납품해 주는 거예요. 달걀 신선한 거 갖다가 납품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부터는 할 수 없지만 가는 거죠. 그럼 영농팀들은 영농팀대로 한 거예요. 영농팀들은 이 축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아프리카는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다는 예, 그렇게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강자리 정도 디스카리지 돼가지고. 아니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해 보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하신다 그러면 그냥 양계장 하나 딸랑이게 센터에다가는 쉬는 공간, 체험하는 공간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비즈니스예요. 예, 비즈니스. 그 안에서 다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리미리 사전 포석을 놔주는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하실 거면 마켓이나 이런 데 다녀보세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눈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 감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뭐 당연한 것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비즈니스 잘해도 문제예요. 그럼 에즈미션은 사라져요. 이렇게. 비즈니스만 남아요. 좋죠. 하나님 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그러니까 미션은 어디 가냐? 비즈니스만 보이네.